자, 이번엔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에 이렇게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새로운 투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애플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로 인해서 촉발된 미국 안에서의 생산기지 확충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뭐 미국으로 외국에 있었던 그런 투자처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약간 그 대규모로 좀 시작을 한 것 같고 애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많은 상황이고 네. 그 밖에도 많은 자동차 회사들도 외국에 이렇게 공장 생산 설비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 한다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또 더 강화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미국으로 돌아와도 크게 뭐 손해 보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네. 뭐 산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기업이 뭐 생산 공장에서 한 사람당 뭐 1억 2천만 원을 주는데 예. 3만 6천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장에서. 자, 근데 미국의 지금 조지아주에 현대차 그렇죠. 공장이 새로 예. 생겼는데 거기는 880명만 근무를 하는데요. 네. 아까 3만 6천 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수잖아요. 10분의 1이 3,600명이니까. 근데도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인건비로 미국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도 10분의 1 이하로 줄여드는 네. 대부분 다 로봇들이 하죠. 예. 로봇이 하니까 이제 뭐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하든 뭐 다른 나라 중국에서 하든 물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인건비가 더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인건비가 미국으로 갔는데도 미국은 우리보다 인건비가 약간 높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데 뭐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한다면은 생산 인건비 그런 확충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다른 그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제조업들 뭐 나이키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 회사 이런 회사들이 미국으로 옮겨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 분위기만 봐도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증시의 훈풍으로 작용한 또 다른 요인이 있었죠. 바로 종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나요? 몇 년째, 네. 수년째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쵸. 드디어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주에 3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죠? 그렇죠. 뭐 젤렌스키와 또 푸틴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 명이서 이제 3자 회담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서로 벽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있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것들을 중간에 중재자 역할로서 트럼프가 직접 나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명이서 만나면은 아무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둘이서 만나면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중간에 중재자가 한 명 끼면은 아무래도 세 명이서 좀 잘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중재자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만약 푸틴과 젤렌스키 두 명이서 만나면은 네. 푸틴이 젤렌스키를 잡아 먹으려고 하지 예.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인데 푸틴보다 더 스트롱맨인 트럼프가 네. 또 둘 다 내 말 안 들으면 잡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느낌으로 분위기로 관세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관세도 러시아에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인 평화 무드로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종전 기대감이 큰 물살을 타게 되면 어떤 섹터나 업종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네. 뭐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많이 파괴가 됐죠. 그 예.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생산 설비 뭐 전쟁이 워낙 길었으니까요. 원전 설비 예. 등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철도라던가 네. 아니면은 공공시설, 건물 이런 거 건설주들 뭐 건설주들 좋을 것 같고 그 배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예, 이런 필요로 것들도 하겠죠. 네,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 뭐 동관, 배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철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배관 관련주들 이런 점들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전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에 대한 이 관심 계속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에 관세와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인도에 대한 25% 추가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거든요.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러시아와 네. 푸틴을 이 트럼프가 푸틴을 견제하듯이 인도도 견제하는 건데 뭐냐면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하게 되면은 인도가 이런 것들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문제 삼아서 25% 관세를 인도에다 매긴 건데요. 이것 또한 러시아의 것을 이용하지 마라. 어쨌든 네. 아까 전에 젤렌스키와의 평화 이런 것들 마련하는 것들, 삼자회담을 하는 것도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군사력 2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인도가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궁금한 부분이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네. 러시아와의 관계가 조금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도 좀 철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네. 푸틴과 좀 친하게 지낸다.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가지고 예전에 베트남에서 예. 만나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과 표면적으로는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데 내심으로는 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래서 내심 뭐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하고 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번에 관세 55%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인도가 러시아의 공산주의 땅에 그런 석유를 수입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게 그쪽으로 좀 약간 치우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전쟁 견제하는 것 같아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이런 네네. 지적들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전체를 약간 견제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는 이걸 뭐 끊지 않는 이상 관세 네네, 좀 폭탄이 계속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견제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전체에 대한 견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사실 뭐 중국은 전쟁하고 지금 무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제재가 다 들어가서 더 제재할 것도 없다고 하네요. 예. 경제적으로 이미 다 봉쇄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러시아도 이제 그 공산주의의 한 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길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 네,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공산주의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 미국에서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쟁과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밤사이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또 남겼는데 이번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실어주는 발언들을 남겼거든요. 어떤 발언들 나왔죠? 네, 그렇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가까운 시점에 경제 둔화에 대한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에 따른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발표된 고용 보고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 고용 쇼크가 지금 뭐 확실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고용이 미국에서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네. 해고는 막 올해 2번 들어서 대규모 해고, 뭐 9천 명 해고 그렇죠. 막 이렇게 했는데 신규 직원을 잘 안 뽑아요. 네. 신입사원을 잘 안 뽑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규모 네. 공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신입사원을 잘 뽑지를 않고 그 인력을 뭐 챗 GPT나 아니면 로봇으로 대체하는, 약간 어쨌든 신입이 들어와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력직만 선호하게 되고, 근데 경력직도 어쨌든 신입에서 발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입들이 할 수 있는 보통 신입이 들어오면은 이제 단순 업무를 많이 시키게 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챗 GPT의 나 단순 로봇이 대체를 하니까. 반복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이라던가 컴퓨터로 치면 매크로 AI가 이제 하는 거죠. 챗 GPT처럼. 그리고
또뭐 그래픽 작업도 네. 뭐 사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GPT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I가. 그리고 로봇 물리적으로 피지컬한 쪽은 이제 로봇이 많이 하고 있어서 생산 공장에서 아까 전에 현대차의 사례도 말씀드렸죠. 인력은 10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돈도 줄어들고 그 대신 로봇이 많이 들어섰다 이런 걸로 하니까 사람을 잘 안 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고용이 좀 안 좋아졌고 어쨌든 이런 점들 좀 살리려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왜냐하면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서 많이 네.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보면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5%까지 높아졌다고. 95%면 거의 뭐 기정사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한 5%의 예. 변수가 이제 파월 의장이 좀 하기 싫다 뭐 이런 말들을 내비쳐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또 고집을 어디까지 피울지 아니면은 또 할지 안 할지 이런 뭐 아니면 갑자기 CPI가 튄다거나 네, 네. 예, 변수는 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처럼 네. 뭐 인도 50%로 예.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인도도 50%고 브라질도 관세 50%고 뭐 많아요. 되게 예. 중국도 55%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또 다른 나라를 뭐 겨냥해서 또 25%에서 막 50%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미국도 많이 수입을 해올 때 비싸게 사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물가 부담이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또 금리 인하 늦춰질 가능성도 소폭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애플에 대한 얘기를 무조건 해봐야 되겠죠. 자, 140조 원 대미 투자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주가도 5% 급등했는데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셨죠?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요. 미국에 투자를 나선다는 거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플이 기존에 중국에 공장이 95% 이상 있었어요. 생산 네. 설비가. 그래서 중국에서 대부분의 그 아이폰을 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 아이폰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중국 폰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140조를 투자하면서 생산 공장을 옮겨오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점들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을 설립하고 인건비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진 않는다. 생산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를 요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이해타산 맞춰서 하면 되고 실제로 뭐 텍사스라던가 이런 조지아 뭐 이런 쪽은 사실 뭐죠? 우리가 1시간당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 시급 최저 시급이 예,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이 높지도 않아요. 어. 우리나라가 지금 1시간당 최저 시급이 10,000원 약간 네. 넘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텍사스의 최저 시급이 10,0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예. 예. 근데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예. 미국은 뭐 뉴욕주나 워싱턴 이런 데는 좀 높아요. 예, 그렇죠. 뭐 최저 시급이 15,000원, 17,0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텍사스 이쪽은 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저 시급. 그래서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애플도 미국으로 옮겨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키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 대부분 미국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촉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관세도 피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국내 관련주들도 좀 챙겨보면 좋을 듯 하고요.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를 뽑아주신다면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저는 디즈니를 보고 있는데요. 디즈니 오늘 실적 발표를 또 했었죠. 네, 근데 디즈니가 사실 실적이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디즈니의 실적을 좀 보면은 사실 뭐 부진했던 부분은 영화와 전통적인 방송 케이블이에요. 예. 그래서 영화 같은 거는 뭐 썬더볼츠나 엘리오 애니메이션, 썬더볼츠 뭐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들이 좀 약간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극장에서 하는 영화들은 좀 안 좋게 됐지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디즈니 플러스 OTT 쪽은 180만 명이 직전 분기보다 늘었어요. 가입자가. 예. 그래서 전 세계 가입자가 1억 2,7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직전 분기보다 180만 명 늘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긍정적이고 결국은 요즘은 이제 OTT,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는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예. 이렇게 보고요. 전 세계 테마파크와 크루즈 이런 것들 이런 체험 부문, 체험 사업도 8%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전통적인 극장 사업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산업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 약간 사양 산업으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그래도 스트리밍 쪽에 있습니다. 네, 스트리밍이 계속되고 그래도 이게 저는 영화 산업이 전통적인 극장 영화 산업이 네. 계속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일정 수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데이트, 하는데 예, 그렇죠. 영화도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무조건 있어요. 뭐 가족들 단위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영화 보고 극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수급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장 관심주로 디즈니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